안녕하십니까. 창업가세법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법 마지막 강의 기타소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핏 봐도 이 양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오늘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아주 부지런히 한번 나가보자고요. 먼저 기타 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자, 89쪽 우리 강의한 89쪽 기타 소득 한번 보죠. 자, 기타 소득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얻은 그런 소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기타 소득에 관해서는 자, 우리 89쪽에 보시면 열거주의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무엇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열거한 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열거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열거한 것만 기타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소득인데, 예를 들어 똑같이 소설을 쓰고 벌어들인 소득인데, 이게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나같이 소설가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소설을 쓰고 얻은 대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죠.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똑같이 소설을 쓰고 얻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설가가 쓰면 사업소득이 되고 기타 소득이 되지 않아. 내가 썼을 때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뭐 그림을 그려서 이걸 뭐 팔았다. 어떤 대가를 얻었다. 그런 경우에도 만약 화가가 그린 그림을 팔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화가가 그린 그림을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될 거예요. 만약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건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례적으로 그린 그림을 팔았다. 이렇게 되면 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소득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중개를 해줬어요. 어떤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수거한다고 알선 수수료를 받았어. 사례금을 받았어 만약에. 그런데 이걸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면 뭐가 되죠?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우리 대전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지금 거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어떤 집을 소개해 줬어. 그리고 그 친구가 고맙다고 나한테 돈을 줬어요. 자, 이런 경우 이건 뭐죠? 이건 사업소득인가요? 아니죠. 이건 기타소득이에요. 이런 게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에 해당이 되면 기타소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타 소득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타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기타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필요 경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때 그랬죠. 법정 필요 경비가 있고 실제 필요 경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업소득에서도요, 어떤 사업 활동을
해서 얻은 총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이 된다 그랬죠. 그때의 필요 경비는 뭐예요? 실제 필요 경비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쓴 필요 경비를 공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소득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타 소득에 있어서도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기타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 경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정 필요 경비. 법정 필요 경비는 우리 근로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에서처럼 근로소득 어떻게 해요? 응? 근로를 해서 벌어들인 연간 총 수익 금액에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때 근로소득 공제는 뭐예요?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필요 경비도 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법정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도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경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처럼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하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기타 소득, 이렇게 두 가지 기타 소득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을 한번 보죠.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 첫째, 원작자의 원고료 등, 그러니까 문학,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내가 소설을 쓰고 받은 뭐 원고료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대가, 어떤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근데 이때 인적 용역이 뭐예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에요. 만약에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그 인적 용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용역이라 그러면 그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외부 출강을 나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 조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강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건 기타 소득이란 말이죠. 기타 소득.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례적으로 또는 뭐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무슨 어떤 해설을 한다든지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출연을 하고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기타 소득에 속하죠. 기타 소득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방송국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연해요.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지 기타 소득이 아니죠. 그 다음 90쪽 보시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어떤 전문직 사업자가 그와 같은 지식을 활용한 어떤 인적 용역을,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또는 회계사가 어떤 법률 사무, 회계 사무를 처리하고 받은 돈은 뭐예요? 그건 사업소득이지, 사업소득. 그건 사업소득이지.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이런 경우예요. 일시적이라니까요. 일시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시적이라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내가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의뢰인한테 대가를 받았다. 사업소득이죠. 그거는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텔레비전에 법률 상담하는 프로에 한번 출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건 기타소득이라는 거예요. 기타소득.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우리가 이제 상금, 현상금 뭐 이런 거 받는 거죠. 이거 기타소득이죠. 일시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세상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금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받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이게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상금, 현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은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은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라든지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이런 거는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된다.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체 상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체 상금이 뭐냐 하면 계약의 이행을 우리가 이제 계약으로 이행기를 정해놨잖아요.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해 주겠다. 그런데 이 이행기가 도가된 경우에 그 도가 일수 1일당 얼마씩 배상해 주기로 이렇게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만약 계약의 이행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뭐 1일당 계약 금액의 몇 %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이틀, 3일, 4일 되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이걸 뭐라는 지체상금이라고 그래. 지체상금. 이 지체상금 약정은 여러 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공사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다 있어요. 공사계약에는. 그런데 이 지체상금은요, 원칙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기타 소득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본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기타 소득에 속하거든요. 그 중에 지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상금 중에 어느 지체상금?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전부 다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상금, 주택 입주 지체상금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입주 시기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뭐 다른데 전세 계약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입주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면 이 공사업자가 입주자한테 이 지체 상금을 지급해야 돼. 지체 상금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제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죠. 그러니까 지체 상금 중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예를 들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과 같은 이런 무형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사업용 고정재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때 이 영업권 양도 대가는 이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 대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고 기타 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의하세요.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해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서 과세된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초과분은 비과세다. 다음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 한번 보죠.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거기 보면 이제 개당, 점당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 한번 보죠.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동품은 내가 이제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돼요. 여기서 말하는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이어야 돼. 뭐 서화는 뭐 회화라든지 뭐 판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화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대가는 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이 돼요. 만약 6천만 원이 안 됐다. 그건 비과세예요. 비과세.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제품은 제외돼요. 작품은 제외돼.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이 작성한 서화 같은 경우에는 생존해 있으면 안 돼. 돌아가셨어야 돼. 원래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그 화가분이 돌아가시면 미술품 가격이 뛴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로 뭐 낙찰되고 이런 작품들도 보면 원작자가 다 돌아가셨죠. 아주 오래됐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살아계신 분은 어떻게 되나? 살아계신 분은 앞장 넘겨보세요. 살아계신 분은 어떻게 원작자의 원고료 등에 포함되어 있잖아. 거기 나와 있잖아.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분에 대하여 받은 대가는 뭐라고? 기타 소득이라고. 기타 소득.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원작자가 생존이 있다. 그러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속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원작자의 원고료 등으로 가야 돼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자, 그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서화 골동품을 양도해서 얻은 대가가요. 만약에 법인이 자신의 자산인 서화 골동품을 양도해서 어떤 소득을 올렸다. 그럼 뭐죠? 이건 법인세 과세 대상이죠.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화가가 사업 활동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양도했다. 그럼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일반인이 일회성으로 그린 그림을 뭐 이렇게 양도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양도에서 얻은 대가. 기타 소득이죠. 이게 기타 소득. 인사동 화랑 주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판매했다. 그건 사업 소득이죠. 사업 소득. 그 다음에 소장가, 그룹 회장님, 돈 많으신 분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양도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6천 원 이상인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해당이 돼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원작자 개인 일반인이 일회성으로 그린 그림을 양도한 경우 이건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원고, 아까 요 앞장에 있는 원작자의 원고료 등에 해당돼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서 받은 소득이다. 예를 들어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스님 등이 이제 받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 이게 이제 과세 논란이 있었었죠. 과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다만 종교단체 등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경우, 아마 천주교하고 조계종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요. 신부님이나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단체 등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경우,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종교단체 등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실 이건 좀 변칙적이죠. 그렇죠? 아까 지금 기타 소득은 뭐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인데, 종교인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워낙 특히 이제 개신교계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기타 소득으로 하죠. 기타 소득으로. 아마 글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나중에는 규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기타 소득은 아니거든요. 이 성질은 기타 소득 성질이 아니야. 이거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고요. 다음 이제 실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해지 일시금이 있어요.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공적인 공제 제도인데요. 여러분들 노란우산 공제로 들어봤어요? 이게 노란우산 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노란우산 공제.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떤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령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때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이런데 어떤 도움을 주려고 운영하는 공적인 공제 제도예요. 거기 보면 부금자는 지우세요. 이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 교재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해지 일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금자는 지우세요. 부금자는 빼야 이게 좀 문맥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일시 해지금.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을 하면 공제 부금을 납입을 해요. 그럼 납입한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득 공제 배울 텐데 소득 공제라는 혜택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60세 이상이 된 경우, 그리고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또는 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법정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공제금을 받게 돼요. 공제금을. 그런데 이때 법정 이렇게 폐업이라든지 공제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법정 지급 사유로 지급받게 되는 공제금은요,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퇴직소득이에요.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그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그럼 여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공제에 가입됐는데 내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그냥 공제 계약을 해지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공제 계약을 해지했어. 내가 그냥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해지 환급금을 받은 거지. 응? 그런 경우에 그때는 뭐냐? 기타 소득이라. 그때는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된 경우에 한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업이라든지 공제가입자의 사망 등 법정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법정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내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그냥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해지 환급금을 받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받는 해지 환급금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그게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이것도 이제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이른바 이제 스톡 옵션이죠. 자, 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는데, 내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랬죠? 근로소득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퇴직한 다음에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이득을 얻었다. 그럼 뭐예요? 기타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근무 중에 내가 어떤 직무 발명을 해가지고 회사에 이득을 줬고 그래서 내가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았어. 그럼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건 근로소득이라 그랬잖아. 그건 근로소득. 근데 이거는 퇴직 후에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건 기타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은 저작권 사용대가. 저작자가 받은 저작권 사용대가는 뭐예요?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 맨 앞에 원작자의 원고료 등에 보면 저작권 사용료, 이거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실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은 저작권자 아닌 사람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경우. 어떤 사람인데 저작권자가 아닌데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요? 상속인, 저작권자가 사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받은 상속인 아니면 저작권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증여 양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 필요 경비를,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요건 내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어떤 재산을 매매 또는 양도 교환 뭐 이렇게 하면서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해, 그러면 사업소득이지. 근데 여기는 뭐야? 일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알선을 해주고 어떤 그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에 대한 보상금, 유실물을 습득해 주인을 찾아주고 보상금을 받았어. 이것도 기타 소득이다. 아까 상금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사례금,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기타 소득이다. 인정 기타 소득, 우리가 지난번에 근로소득 때 인정상여, 법인세에서 소득 처분하면서 인정상여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소득 처분하면서 인정 기타 소득으로 갔어. 그럼 요거는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이건 우리가 법인세에서 소득 처분 살펴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과 해약금. 그러니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에 해당돼. 기타 소득.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전부 다 기타 소득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에도 다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았다. 그럼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떤 급부 대가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을 받았다. 이러면 기타 소득이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정된 이행기에 1,000만 원을 갚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마다 소송을 한다든지 뭐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뭐야? 지연이자까지 받아야 되잖아. 본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그럼 요 1,000만 원은 본래 계약 이행의 내용에 따른 1,000만 원이잖아. 근데 나머지 이자는 뭐예요? 그걸 초과해서 내가 받은 어떤 수익이잖아. 물론 지연 손해배상이지만 수익이잖아. 그래서 이게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거야. 기타 소득에.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발생한 손해, 내가 어떤 손해배상금을 받긴 받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존하는 그런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과해서 뭔가를 받은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건 내가 소득이 없는 거지.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야? 비과세예요. 비과세. 내가 어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 손해가 3억 원이 발생했어요. 내 실제 손해가 3억 원이 발생했어. 그래서 내가 3억 원을 받았어. 그럼 그건 뭐야? 그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야. 그럼 그건 뭐야? 비과세. 비과세야. 근데 요게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교양 과목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사례까지 막 분석해서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위약금, 배상금이 그 본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어떤 이행가액을 초과해서 내가 받는 손해배상이라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부하는 데 그치는 거라면, 내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데 그친 거라면 내가 수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거지. 그건 기타 소득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히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일 경우에, 지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불법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고의 과실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그걸 불법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 첫째,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 둘째,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당연히 위법해야겠죠. 법질서 전체 입장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여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 다음에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해요. 이렇게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때렸어. 그래서 내가 다쳤어. 자, 이런 경우 내가 이제 불법 행위를 당한 거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가 받았어. 자, 이런 경우에도 이게 기타 소득인가요? 이건 기타 소득이 아니지. 이건 첫째 이제 여기 지금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배상은 뭐예요? 계약의 해약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계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잖아. 불법 행위의 경우에.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은 뭐예요? 내가 실제 받은 손해를 전부하는 그런 손해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비과세죠. 비과세. 그런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비과세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법 행위하고 계약 관계가 중첩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하고 불법 행위가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지만 이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해. 첫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배상금, 위약금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은 비과세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천권에 당첨되어서 받은 금품, 이런 경우도 이제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 보시면요. 다음 장 넘겨보시죠. 92쪽.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뇌물, 불법적인 수익이죠. 그죠? 불법적인 수익이지만 그래도 수익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에 사행행위로 인한 재산상기, 예를 들어서 뭐 도박 또는 뭐 슬롯 머신 또는 뭐 승마 투표권 뭐 이런 걸로 해서 얻은 이익, 사행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기타 소득이다.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연금계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만기에 이르러서 내가 이제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건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소득으로 가셔야 돼요. 연금소득으로. 근데 연금의 수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내가 중간에 내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 그래서 연금저축을 해지한 거야. 중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내 일시금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연금소득이 아니잖아. 이건 뭐야? 기타소득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기타소득이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 특수관계인 사이.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인이 누군지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런 특수관계인에게 어떤 사업용 자산,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런 개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 이런 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받은 급여. 예를 들어서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죠. 근로자. 그죠? 근로자는 뭐예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근로에 전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노조 활동을 해야 되는 노조 전임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해줘요. 이렇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고시를 해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노조 전임자에. 그래서 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경우에는 면제 한도 내에서는 급여를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근로시간 면제 4시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한 6시간 뭐 이렇게 뭐 근로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급여를 그대로 줘.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4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더 근로를 안 했는데도 급여로 지급해 주게 되면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건 뭐야? 기타소득이다. 이 얘기야. 기타소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소득 중에는 이렇게 법정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비과세 기타소득은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기타소득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